오늘은 유란시아서 강의 제5강으로 인종의 기원과 분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100만 년 전에 태반이 있는 포유동물 여우 원숭이 종류의 초기 혈통으로부터 3번에 걸쳐서 연달아 갑자기 돌연변이가 생기므로 인류의 직계 조상이 나타납니다. 이 초기의 여우 원숭이는 서반구에서 진화했으나 인류의 직계 포유동물 조상이 자리 잡은 것은 남서아시아에서 중앙생명 이식이 있었던 최초의 지역이지만 동부 지역의 경계에서 일어났습니다. 몇백만 년 전에 북아메리카 종류의 여우 원숭이는 베링 육지다리 위로 서쪽으로 이주했고 아시아 해안을 따라서 천천히 남서쪽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주하는 이 부족들은 당시에 확대된 지중해 그리고 인도 반도에 높아지는 산 지역사에 놓인 기후 좋은 지역에 마침내 이르렀습니다. 인도 서쪽에 있는 이 땅에서 그들은 다른 유리한 혈통들과 합쳤고 이렇게 인류의 족보를 세우게 됩니다. 이 여우 원숭이 종류 포유동물의 우수한 후손으로부터 두 집단이 솟아났는데 현대의 원숭이족과 오늘날의 인간족입니다. 첫 번째 시조 포유동물은 100만 년보다 조금 더 전에 메소포타미아의 시조 포유동물로서 북아메리카 리모 종류로서 태반이 있는 포유동물의 직계후손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활동적인 작은 생물이었고 키가 거의 90cm였습니다. 뒷다리로 서서 걷지는 않았지만 쉽게 똑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이 시조 포유동물은 서너 살이 되었을 때 완전히 자랐고 가능한 평균 수명이 약 20년이었습니다. 이 시조 포유동물은 이전에 나타낸 것보다 부족 정신이 더 발달되었습니다. 정말로 상당히 사교적이었지만 그런데도 일상생활에서 보통 일을 하다가 어떤 방법으로든 방해를 받았을 때 대단히 싸우기를 좋아했고 적극성이 있는 이 작은 동물은 메소포타미아 반도에서 1000년이 넘도록 번식하고 퍼졌고 신체의 종류와 일반 지능이 향상 개량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부족이 가장 높은 종류의 여우 원숭이 조상에서 기원을 가진 뒤 꼭 70대가 되자 그 다음에 획기적인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유란시아에서 인간의 진화에서 극히 중대한 걸음이 되는 조상이 갑자기 분화되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중간 포유동물인데 시조 포유동물의 생애에서 일찍이 우수한 한 쌍의 재빠른 생물이 살던 나무 꼭대기 집에서 쌍둥이 순놈과 암놈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조상과 비교해서 이들은 정말 잘생긴 작은 생물이었습니다. 몸에 거의 털이 없었어도 따뜻하고 온화한 기후에 살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런 신체의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키가 120cm 조금 넘게 자랐고 모든 면에서 부모보다 덩치가 컸고 다리가 더 길고 팔이 더 짧았습니다. 거의 완전히 마주볼 수 있는 엄지손가락을 가졌고 이것은 오늘날 인간의 엄지손가락만큼 다양한 일에 잘 적응하였습니다. 그들은 똑바로 서서 걸었고 후일의 인종만큼 걷기에 잘 적응된 발을 가졌습니다. 새롭고 우수한 이 집단의 수가 크게 늘어났을 때 무자비한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 끔찍한 싸움이 끝났을 때 시조 포유동물 가운데 전에 있던 조상종은 하나도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거의 15,000년, 세대로 따지면 600세대 동안 이 생물은 이 세상의 가장 지배적인 종이 되었습니다. 조상 종자와 비교해서 중간 포유동물은 모든 면에서 더 나았습니다. 잠재 수명도 더 길었고 약 25년이었고
기초적 인간 특성 가운데 몇 가지가 이 새로운 종에서 나타났습니다. 조상이 전시한 타고난 성향 외에도 이 중간 포유동물은 어떤 불쾌한 상황에서 매스꺼움을 보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중간 포유동물로부터 두 쌍의 쌍둥이가 같은 시대에 출생하고 나중에는 갈라졌습니다. 열등한 한 쌍은 현대 종류의 원숭이, 비비, 침판지, 고릴라를 낳도록 정해졌고 우수한 한 쌍은 바로 사람으로 진화한 상승혈통을 갖도록 운명이 정해졌습니다. 셋째로 영장목. 이 우수한 쌍둥이 순놈과 암놈 하나가 중간 포유동물 부족 가운데서 두 마리의 지도자에게서 태어났을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 동물 새끼들은 특별한 목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모보다 몸에 털이 더욱 적었고 아주 어릴 때 몸을 곧게 세우고 걷기를 고집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언제나 뒷다리로 걷기를 배웠지만 이 영장목 쌍둥이는 처음부터 똑바로 섰습니다. 그들은 키가 150cm 넘게 자랐고 머리는 그 부족에서 남들과 비교해서 더 크게 자랐습니다. 일찍부터 몸짓과 소리로 서로 교통하기를 배웠지만 이 새로운 표현을 결코 자기 종족에게 이해시킬 수 없었습니다. 약 14살이 되었을 때 그들은 부족으로부터 도망쳤고 가족을 일으키고 영장목의 새 종자를 세우기 위해서 서쪽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바로 인간 가족의 직계이자 직접 조상이 되었습니다. 시조 포유동물이 생긴 때부터 약 21,000년에 걸쳐서 거의 900세대의 발전이 있은 뒤에 영장목은 갑자기 놀라운 두 생물, 처음으로 참인간들을 출산했습니다. 서기 1934년부터 이 처음 두 인간이 출생할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꼭 99만 3,419년입니다. 놀랄만한 이 두 생물은 참 인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많은 조상처럼 완전한 인간 엄지손가락을 소유했고 한편 오늘날의 인류처럼 똑같이 완전한 발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걷고 달리는 자요 기어오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처음 인간들 그리고 그 후손들은 12살에 완전히 성숙했고 약 75년의 잠재 수명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바로 쌍둥이가 10살쯤 되었을 때 예배의 영이 쌍둥이 중에 여자의 마음 그리고 조금 뒤에 남자의 마음과 처음 접촉하며 인간의 마음에 아주 가깝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1년 뒤에 깊이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결정을 내린 결과로 그들이 집을 떠나서 북쪽으로 길을 가자고 드디어 결심했을 때 그때 지혜의 영이 유란시아에서 그리고 이제 인정받은 두 인간의 머릿속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99만 3,408년 전에 유란시아는 네바던 우주에서 인간이 사는 행성으로서 공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생물학상의 진화는 다시 한번 의지의 위험을 가진 인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사타니아의 606번 행성에 드디어 사람이 도착한 것입니다. 처음 두 인간 쌍둥이가 11살이 되었을 때 실제 인간의 둘째 세대 곧 처음으로 얻은 자식의 부모가 되기 전에 유란시아는 사람이 사는 세계로서 등록되었습니다. 셀빙턴에서 전해온 천사장의 말씀은 공식으로 행성을 인정하는 이 기회의 다음 말씀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사타니아 606번 행선에서 나타났는데 새 민족의 이 부모를 안돈과 폰타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우주 아버지가 내리는 영 선물이 빨리 몸소 깃들도록 모든 천사장이 기도한다. 여러 점에서 안돈과 폰타는 지구의 표면에서 언젠가 살았던 인간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쌍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쌍은 온 인류의 실제 부모였고 많은 직계 후손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했으며 그들의 모든 조상, 가까운 조상 및 먼 조상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이 첫 인간쌍의 부모는 그들 부족의 평균과 거의 다른 듯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총명한 구성원 편에 속했고 그 집단은 싸울 때 돌을 던지고 곤봉 쓰는 것을 처음으로 배운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날카로운 바늘 모양의 돌, 부싯돌뼈를 사용했습니다. 안돈과 폰타는 아이들을 모두 19명을 가졌고 손자, 손녀를 거의 50명, 증손을 6명 볼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 가족들은 인접한 4개의 바위 피난처, 곧 반동굴에서 거주했는데 그 중에 셋은 복도로 서로 연결되었고 안돈의 아이들이 고안한 부싯돌 연장으로 부드러운 석회석에서 이 복도를 파내었습니다. 이 초기의 안돈 사람들은 대단히 뚜렷한 시적 정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 사냥을 했고 결코 집터로부터 그다지 멀리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고립되고 독특한 집단에 살아있는 존재이며 따라서 멀리 떨어져 있기를 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밀접한 인척관계를 느끼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보조영들이 마음에 베푸는 봉사가 향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돈과 폰타는 시족의 양육과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수고했습니다. 그들은 42살까지 살았고 그 나이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툭 튀어나온 바위가 떨어져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이들 중에 5명과 손자, 손녀 11명이 함께 죽었고 거의 20명의 후손이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안돈과 폰타의 가족은 20세대에 이르기까지 같이 지냈는데 그때 식량 경쟁과 사회적 마찰이 합쳐져 비로소 가족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안돈 족속은 까만 눈과 거무스레한 살갗, 누런빛과 붉은빛의 잡종과 같은 것이었는데 멜라닌은 모든 인간의 살갗에 발견되는 색을 입히는 물질입니다. 그것은 최초의 안돈 살갗에 있던 물감입니다. 일반적 겉모습과 피부 색깔로 보면 이 초기 안돈 족속은 살아있는 다른 어떤 인간의 종보다도 오늘날의 에스키모를 더 비슷하게 닮았습니다. 그들은 추위를 막으려고 동물의 가죽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었고 오늘날의 인간보다 몸에 털이 거의 더 많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안돈 시족들의 수가 늘어났고 가족들의 접촉이 많아지면서 마찰과 오해를 낳았습니다. 이 인종들은 오로지 2가지만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사냥하는 것, 그리고 이웃 부족들의 손에서 실제로 어떤 불공평한 대우나 모욕을 받든지 또는 받았다고 생각하여 복수하려고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안돈 종족들은 아시아로 아주 깊숙이 파고들지 않았고 처음에는 아프리카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시절의 지리적 여건은 그들에게 북쪽으로 가라고 가리켰고 느리게 진행하는 셋째 빙하의 얼음에 방해를 받을 때까지 이들은 북쪽으로 멀리 떠나갔습니다. 이 안돈 부족들은 프랑스에서 일찍부터 강가에 정착한 사람들이었고 솜강을 따라서 수만 년 동안 살았습니다. 솜강은 빙하의 영향을 받지 않은 강이었고 그 시절에 오늘날과 비슷하게 바다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어째서 안돈 후손의 자취가 그렇게 많이 이 강의 유역의 진로를 따라서 발견되는가를 설명합니다. 여러가지 다른 면에서 이 안돈 부족은 퇴보하는 후손들이 50만 년 동안 다다르지 못한 정도의 지능을 드러냈습니다. 안돈 족속이 더욱 흩어짐에 따라서 그 시족들의 문화적, 영적 상태는 오나가의 시절까지 거의 1만 년 동안 퇴보했습니다. 오나가는 이 부족들의 지도권을 쥐고 그들 사이에 평화를 가져왔고 처음으로 모두가 사람과 동물에게 숨을 주시는 분을 예비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인류의 빛나는 창시자 안돈과 폰타는 행성 영주가 도착하고 나서 유란시아의 판결이 있을 때 인정을 받았으며 시간이 되자 예루살렘에서 시민 자격을 가지고 맨션월드의 체제에서 솟아났습니다. 그들은 결코 유란시아로 돌아가도록 허락받은 적이 없어도 그들이 세운 민족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칼리가스테의 배반을 슬퍼했고 아담의 실패 때문에 슬퍼했지만 미가엘이 마지막으로 자신을 징계할 무대로 그들의 세계를 선택하였다는 발표를 듣고서 넘치게 기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돈과 폰타는 자신의 생각 조절자와 융합했고 또한 그 아들 손탓도 포함하여 아이들 명명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직계 후손에서도 대다수가 겨우 영융합만을 이룩하였을 뿐입니다. 안돈과 폰타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얼마 뒤에 그들은 첫째 맨션월드로 돌아가서 유란시아로부터 하늘의 구체들까지 가는 시간 순례자들을 환영하는
모론시아계 인격들과 함께 수고하도록 세계 군주로부터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근무에 무기한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계시와 관련하여 유란시아에 인사말을 보내려고 했었지만 현명하게도 이 요청은 거절되었습니다. 이 도표는 유란시아에 생명이 이식되고 나서부터 첫 인간이 생기고 6 유색 인종이 생기기까지의 간단한 인류 진화의 도표입니다. 이 과정이 5억 년이 걸렸고 인간의 조상이 태어난 지는 채 100만 년이 되지 않습니다. 인류의 조상은 안돈과 폰타이고 이들이 자손이 안돈족을 이룹니다. 안돈족에서 바도난족이 나오고 바도난족이 네안데르탈인이 되어 50만 년 동안 지구를 다시 말해서 유란시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도난족에서 6 유색 인종이 나타나서 그 후에 생기는 노족과 아담족에서 생긴 안드족과 섞여 오늘날의 모든 인종으로 분화하게 됩니다. 안돈 족속은 인간이 아닌 친척들이 버릇과 달리 숲을 피했습니다. 숲에서 사람은 언제나 위축되었고 인간의 진화는 반드시 오직 탁 트인 높은 위도지방에서 발전되었습니다. 혼이 탁 트인 땅에서 부딪히는 추위와 배고픔은 행동과 발명과 임기응변을 자극합니다. 이 안돈 부족이 혹독한 북쪽 기후에서 어려움과 결핍을 견디면서 현재 인류의 개척자를 기르고 있는 동안 뒤떨어진 사촌들은 그들이 일찍이 공통으로 기원을 가졌던 바로 남쪽 땅 열대의 숲에서 사치스럽게 살고 있었습니다. 95만 년 전에 안돈과 폰타이 후손은 동쪽으로 그리고 서쪽으로 멀리 옮겨갔습니다. 서쪽으로 그들은 유럽을 지나 프랑스와 잉글랜드까지 갔습니다. 후일에 동쪽으로 자바까지 멀리 파고들었고 거기서 그들의 뼈가 소위 자바인이 아주 최근에 발견되었으며 그리고 나서 타스마니아까지 줄곧 여행했습니다. 90만 년 전에 안돈과 폰타이 예술과 오나가의 문화는 지구의 표면에서 사라지고 있었고 문화, 종교 그리고 부시들 이용조차도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문화가 퇴폐하던 이 오랜 기간에 잉글랜드의 폭소울 종족 그리고 인도의 북서쪽에 있던 바도난 부족들은 안돈의 전통을 덜어 그리고 오나가 문화의 어떤 잔재를 계속해서 간직했습니다. 서쪽에 있는 폭소울 종족 외에도 분투하는 또 다른 문화 중심이 동쪽에 버티고 있었으니 이 집단은 안돈의 손자의 손자이며 바도난 부족이었는데 인도의 북서고지의 언덕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을 희생물로 한 번도 바치지 않는 안돈의 유일한 자손이었습니다. 85만 년 전에 우수한 바도난 부족들은 열등하고 짐승 같은 이웃들을 몰살하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1000년 안에 이 지역에 있던 어중간한 짐승 집단의 대부분이 죽임을 당하거나 남쪽 숲으로 밀려갔습니다. 열등한 자를 근절시키는 이 투쟁은 그 시대에 산에 살던 부족들 가운데 많은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이 개량된 바도난 혈통의 혼합 후손들이 바로 네안데르탈 종족으로서 활동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뛰어난 용사였고 널리 여행했습니다. 그들은 인도 북서쪽에 있는 고지의 중심들로부터 차츰차츰 서쪽으로 프랑스까지, 동쪽으로 중국까지, 또 밑으로 북아프리카까지 퍼졌습니다. 그들은 진화하는 유색 인종들이 이주할 때까지 거의 50만 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80만 년 전에는 사냥감이 풍부했습니다. 코끼리와 하마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사슴이 유럽을 돌아다녔습니다. 가축은 풍부했고 말과 이리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뛰어난 사냥꾼이었고 프랑스에 있는 부족들은 가장 성공한 사냥꾼에게 제일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주는 풍습을 처음으로 채택했습니다. 75만 년 전에 넷째 빙상이 남쪽으로 한참 진행하였는데 개량된 도구로 네안데르탈인은 북쪽의 강을 덮는 얼음의 구멍을 뚫고 이 공기구멍으로 올라온 물고기를 창으로 찌를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이 부족들은 다가오는 얼음 앞에 물러났는데 이때 얼음은 가장 널리 유럽을 침공했습니다. 70만 년 전에 넷째 빙하, 유럽에서 가장 큰 빙하가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사람과 동물은 북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기후는 서늘하고 축축했고 원시는 다시 유럽과 서아시아에서 번성했습니다. 차츰차츰 숲은 아주 최근에 빙하에 덮였던 땅 위로 북쪽으로 퍼졌습니다. 65만 년 전에는 따뜻한 기후가 계속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빙하기 사이의 기간이 되자 날씨가 무척 따뜻해져서 알프스는 얼음과 눈을 거의 벗어버렸습니다. 60만 년 전에 얼음은 그때 가장 북쪽의 후퇴점에 이르렀고 몇천 년 동안 쉬고 난 뒤에 다시 남쪽으로 5번째 나들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5만 년 동안 기후의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유럽의 사람과 동물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건기에 있던 약한 건조성이 줄어들었고 알프스의 빙하는 강유역까지 멀리 내려왔습니다. 55만 년 전에 진행하던 빙하는 다시 사람과 동물을 남쪽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이때 사람은 넓은 지대에서 넉넉히 여지가 있었는데 이 지대는 북동쪽으로 아시아로 뻗고 빙산과 당시의 지중해에 크게 확대된 흑해안한 부분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50만 년 전에 인도의 북서고지에서 살던 바도난 부족들은 또 다른 큰 종족 싸움에 말려들었습니다. 100년이 넘도록 이 무자비한 전쟁이 격렬하게 계속되었고 그 오랜 싸움에서 끝났을 때 겨우 100가구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생존자들은 당시에 살아있던 안돈과 폰타의 모든 후손 가운데 가장 영리하고 바람직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고지의 바도난 사람들 사이에서 새롭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사람이 거하는 고지 지역의 동북부에 살고 있던 한 남자와 여자가 갑자기 특별히 영리한 집단의 아이들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산끽 가족이었고 유라시아의 6 유색인종 모두를 낳은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산끽 아이들은 19명이었는데 동료들보다 머리가 더 좋았을 뿐만 아니라 살갗이 태양빛에 노출되고 나서 여러 색깔로 바뀌는 독특한 성향을 나타냈습니다. 이 아이들 19명 가운데 5은 붉었고 2은 오렌지색이고 4은 누렇고 2은 풀빛이고 4은 푸르고 2은 남빛이었습니다. 이러한 색은 아이들이 나이가 들자 더욱 뚜렷해졌고 이 젊은이들이 나중에 동료 부족 사람들과 짝지었을 때 그 자손은 모두 산끽 부모의 피부색을 따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무렵에 행성 영주가 도착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인종의 분산을 좀 더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도표로 나타내면 이 도표와 같습니다. 안돈족이 영국을 통해서 건너가서 에스키모가 되는데 안돈족의 원래 모습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 에스키모입니다. 안돈족은 다시 자바, 호주, 시베리아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안돈족의 후손 중에서 인도의 고원지대에 사는 바도난 종족이 생기는데 여기에 6 산끽 유생인족이 나타나게 됩니다. 홍인, 청인, 남인, 황색인, 주황인, 녹인이 생겨나며 이들이 인도와 티베트, 중국까지 진출하게 되고 그중 청인은 유럽으로 가서 아담족과 노족이 만든 안드족과 결합하여 현재 백인이 됩니다. 노족은 안돈족 백인의 몸에 예루살렘 시민 백인의 이전된 원형지를 혼합하여 이룬 족속을 말합니다. 6 유색 인종의 분산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의 진화하는 행성에서는 진화하는 6 유색 인종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홍인이 먼저 진화하고 뒤이어 유색 인종들이 나타나기 전에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유라시아에서는 모두 6 인종이 동시대 그것도 한 가족 안에서 태어난 것인데 이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유라시아에서 이전에 안돈 사람이 나타난 것도 사타니아에서는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지역책이 어느 다른 세계에서도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의 종족이 진화하는 유색인종보다 먼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첫째, 홍인. 이 민족은 인류의 놀라운 종이요 여러 면에서 안돈과 폰타보다 우수했고 그들은 가장 총명한 집단이었고 산끽 아이들 중에 처음으로 부족의 문명과 정부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일부일처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들의 혼합된 후손들도 한 사람을 여럿과 짝지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후일에 그들은 아시아에서 황인 형제들과 심각하고도 긴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찍부터 활과 화살의 발명으로 도움을 받았지만 불행하게도 자기들끼리 싸우는 조상의 성향을 많이 물려받았고 이것이 그들을 너무 약화시켜서 황인 부족들은 아시아 대륙에서 그들을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약 8만 5천 년 전에 홍인종의 비교적 순수한 나머지가 때를 지어 북아메리카로 건너갔는데 그 뒤에 얼마 안 되어 베링 지역이 가라앉았고 이렇게 그들을 고립시켰습니다. 어떤 홍인도 아시아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베리아, 중국, 중앙아시아, 인도, 유럽의 전역에 걸쳐서 그들은 다른 유색 인종들과 섞인 혈통을 많이 뒤에 남기고 갔습니다. 아메리카로 건너갔을 때 홍인은 초기에 기원을 가진 많은 가르침과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홍인의 직계조상은 행성영주의 세계본부가 후일에 벌린 활동과 전에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메리카에 이르고 난 뒤 짧은 시일 안에 홍인들은 이 가르침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지적 영적 문화가 크게 쇠퇴하였습니다. 오래지 않아 이 사람들이 다시 자기들끼리 아주 맹렬히 싸움에 빠져서 이 부족 전쟁은 비교적 순수한 홍인의 이 잔재가 급속히 멸망하게 만들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크게 퇴보했기 때문에 홍인은 망할 듯 했는데 약 6만 5천 년 전에 오나모란톤이라는 지도자가 나타나 영적으로 구원자로서 행동했습니다. 그는 아메리카 홍인들 사이에서 일시적 평화를 가져왔고 큰 영의 숭배를 부활시켰습니다. 오나모란톤은 96살까지 살았고 캘리포니아의 큰 세콰이어 나무들 사이의 본부를 유지했습니다. 후일에 그의 자손의 다수를 블랙푸트 인디안 사이에서 현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오나모란톤의 가르침은 이 어렴풋한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고 이 위대한 선생이 있던 시절 이후로 결코 또 다른 지도자가 그들 사이의 보편적 평화를 가져오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총명한 혈통이 이 부족 싸움에서 자꾸 사라졌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유능하고 총명한 이 홍인들이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위대한 문명을 세웠을 것입니다. 중국에서 아메리카로 건너간 뒤에 북부의 홍인은 백인에게 나중에 발견될 때까지 다시는 결코 다른 세계의 인종들과 접촉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홍인이 후일에 아담 혈통과 섞여서 개량될 기회를 거의 완전히 놓쳐버린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홍인은 백인을 이길 수 없었고 기꺼이 백인을 섬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두 종족이 섞이지 않으면 둘 가운데 하나가 망하게 됩니다. 둘째, 주황인. 이 종족의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이나 세우려는 충동, 또 모든 것을 세우려는 특이한 충동이었고 단지 어느 부족이 가장 큰 무더기를 만들 수 있는가 보려고 광대한 돌 무더기를 쌓기까지 했습니다. 비록 진취적 민족은 아니었어도 그들은 영주의 여러 학교로부터 큰 이익을 얻었고 교육을 받으려고 대표를 거기로 보냈습니다. 주황민족은 지중해가 서쪽으로 물러감에 따라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향해서 남쪽으로 해안선을 따라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아프리카에서 유리한 발판을 확보하지 못했고 나중에 도착하는 녹색 종족에게 멸종이 되었습니다. 끝이 오기 전에 이 민족은 많은 문화적 영적 바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불행한 민족의 뛰어난 지도자 포슌타가 현명하게 지휘한 결과로서 크게 생활이 부흥되었으며 그는 30만 년 전에 그들의 본부가 아마겟돈에 있을 때 그들을 보살폈습니다. 주황인과 녹색인 사이의 마지막 큰 싸움이 에집트의 나일강 하류 유역 지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주 오래 끈 이 전쟁은 거의 100년 동안 계속되었고 싸움이 끝났을 때 주황민족의 극소수가 살아남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산산이 흩어진 잔재는 녹색인에게 그리고 나중에 도착하는 남색인에게 흡수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종족으로서 주황인은 10만 년쯤에 그 존재를 그쳤습니다. 셋째, 황인. 원시의 황인 부족들은 처음으로 사냥을 그만두고 안정된 공동체를 세우고 농업에 바탕을 둔 가정생활을 개발했습니다. 지능면에서 그들은 얼만큼 홍인보다 못했지만 사회적으로 집단으로 종족의 문명을 육성하는 문제에서 다른 모든 상킥 종족보다 우수한 것을 입증했습니다. 형제정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여러 부족이 비교적 평화로운 가운데 함께 살기를 배웠고 아시아로부터 차츰 확장함에 따라서 그들 앞에 있는 홍인종을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영적 본부에 영향이 미치는 곳으로부터 멀리 떠나갔고 칼리가스티아의 배반이 있고 나서 큰 어둠 속으로 떠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 사이에 한 번 밝은 시대가 있었는데 약 10만 년 전에 식랑톤이 이 부족들의 지도권을 맡았고 하나의 진리를 숭배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황인종이 비교적 큰 무리로 살아남은 것은 그들이 부족 사이의 평화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식랑톤의 시절부터 현대 중국의 시기까지 황인종은 유란시아의 민족들 중에서 평화로운 축에 속했습니다. 이 종족은 나중에 들어온 아담 혈통의 유산을 적지만 강력한 유산을 받았습니다. 넷째, 녹색인. 녹인은 원신 가운데 능력이 뒤떨어지는 집단 중의 하나였고 그들은 다른 방향으로 널리 이주함으로써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흩어지기 전에 이 부족들은 약 35만 년 전에 판타스의 지도 밑에서 크게 문화의 부흥을 겪었습니다. 녹인종은 크게 세 가지로 갈라졌습니다. 북쪽 부족은 황인종과 청인종에게 정복되고 노예가 되어 흡수되었습니다. 동쪽 집단은 그 시절의 인도 민족과 혼합되었고 그 잔재가 아직도 그들 사이에 남아 있습니다. 남쪽의 민족은 아프리카로 들어갔고 거기서 그들은 거의 똑같이 열등한 주황 사촌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여러 면에서 이 두 집단은 이 싸움에서 비슷하게 겨루었는데 이는 각자가 거인의 혈통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많은 지도자가 키가 240에서 270cm나 되었습니다. 이 녹색인의 거인 혈통은 이 남쪽 나라 곧 에집트 국가의 대체로 국한되었습니다. 승리한 녹색인의 나머지는 나중에 남인종에게 흡수되었고 이 남인종은 종족이 분산된 최초의 상킥 중심에서 마지막으로 발전하고 이주한 유색 인종이었습니다. 다섯째, 청인. 청인은 위대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창을 발명했고 나중에 현대 문명에 쓰이는 많은 기술의 초보를 알아냈습니다. 청인은 황인이 가진 혼과 감정과 함께 홍인의 두뇌력을 소유했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후일에 다른 어떤 유색인종보다 이들을 더 좋아했습니다. 초기의 청인은 갈리가스티아 영주의 참모진에 속한 선생들의 설복에 반응했고 배반한 그 지도자들이 나중에 왜곡한 가르침 때문에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다른 원시 종족들처럼 그들은 갈리가스티아 배반으로 빚어진 소동으로부터 결코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성질을 결코 완전히 극복하지도 못했습니다. 갈리가스티아가 몰락한 뒤 약 500년이 되어 원시 종류의 배움과 종교의 부흥이 널리 일어났습니다. 올란도프가 청인종 사이에서 큰 선생이 되었고 많은 부족을 최고 책임자라는 이름 아래 참 하나님의 숭배로 돌아가도록 이끌었습니다. 후일의 종족이 아담 혈통과 혼합함으로 아주 크게 개선되는 시절까지 이것은 청인이 이룩한 가장 큰 진보였습니다. 유럽의 구석기 시대에 관한 연구와 탐구는 대체로 이 고대의 청인의 연장 뼈 공예품을 발견하는 것과 상관됩니다. 이른바 유란시아의 백인종은 이 청인의 후손이며 처음에 황인과 홍인이 조금 섞여 수정되고 나중에 보라종의 큰 부분을 동화함으로써 개선되었습니다. 여섯째, 남인종. 홍인이 모든 상킥 종족 가운데 가장 진보한 것처럼 흑인은 진취성이 가장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고지의 고향으로부터 마지막으로 이주했습니다. 아프리카로 여행해서 그 대륙을 점령했고 대대로 노예로서 강제로 옮겨졌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뒤로 늘 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고립되어서 남색인 종족들은 홍인과 마찬가지로 아담 혈통의 주입으로 얻었을 종족 향상을 거의 또는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르보는 시절에 크게 영적 각성을 체험했고 그때까지 아프리카에서 남인종은 거의 진보하지 않았습니다. 오르보는이 부르짖은 신중의 신을 나중에 거의 완전히 잊어버렸지만 알지 못하는 이를 숭배하는 소망을 전적으로 잃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몇천 년 전까지 그들은 일종의 숭배를 유지했습니다. 이 시대는 여러 종족 사이에 격심한 투쟁이 있던 시대였으나 행성 영주의 본부 가까이에서 좀 더 깨우치고 최근의 가르침을 받은 여러 집단은 비교적 화평한 가운데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루시퍼 반란이 터짐으로
이 체제에 심각하게 혼란을 겪을 때까지 세계 종족들은 아무런 큰 문화적 업적을 이룩하지 못했습니다. 공간 세계에서 셋 또는 6 유색 인종을 진화시키는 계획에는 좋고도 충분한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비록 유란시아 필사자가 이 모든 이유를 넉넉히 헤아릴 처지에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 다양성은 자연 도태가 널리 작용하기 위해서 우수한 혈통이 구별되어 살아남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필수입니다. 둘째, 다른 민족들이 우수한 유전 인자를 보유할 때 이 다양한 민족들을 서로 교배함으로 더욱 힘세고 나은 민족을 얻게 됩니다. 우수한 아담 혈통과 철저하게 섞임으로 하나의 합동민족을 나중에 효과적으로 개량할 수 있었다면 유란시아 종족들은 그렇게 일찍이 섞임으로 이득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실험을 현재의 종족 조건 밑에서 유란시아에서 실행하려는 시도는 상당히 파괴적일 것입니다. 셋째, 종족을 다양화함으로 건전하게 경쟁을 자극합니다. 넷째, 종족 지위의 차이, 그리고 각 종족 간에 생기는 집단 지위의 차이는 인간의 관념과 이타주의가 발달하는 데 필수입니다. 다섯째, 진화 세계의 민족들이 비교적 높은 수준까지 영적으로 발전할 때까지 인종의 동질성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진화되어 온 원시 종족 이외에 하늘에서 행성 영주를 수행한 예루살렘 시민 백인이 유란시아에 와서 원주민의 육체와 결합하여 새로운 인종이 생기는데 이들이 노쪽이 됩니다. 성경에도 아담의 아들 카인이 아벨을 죽인 뒤에 노세 나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노쪽이며 아담이 오기 오래전부터 거의 45만 년 동안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보통 세계에서는 한 라누난덱 아들이 오는 것은 의지가 있는 그리고 영원히 살아남는 길을 택하는 능력이 생긴 원신의 마음 안에 개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유란시아에서 행성영주는 이런 의지가 있는 인간이 나타난 뒤에 거의 50만 년이 지나서 도착했습니다. 약 50만 년 전에 6 유색 인종, 곧 상킥 인종들이 나타난과 동시에 행성영주 칼리가스티아가 유란시아에 도착했습니다. 영주가 도착했을 때 땅에는 거의 5억의 원시 인간이 있었고 그들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잘 흩어져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세운 영주의 본부는 세계 인구의 중심 부근에 있었습니다. 칼리가스티아는 라노난덱 아들이었고 2차 계급에서 9344번이었습니다. 그는 대체로 지역 우주 사무의 행정에 그리고 후일에는 사타니아 지역 체계의 관리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사타니아의 루시퍼가 군림하기 전에 칼리가스티아는 예루살렘에서 생명 운반자에게 자문하는 자들의 회의에 부속되었습니다. 루시퍼는 칼리가스티아를 자신의 개인 참모진에서 한 지위로 진급시켰고 그는 연달아 5번이나 명예롭고 책임이 중한 임무를 잘 마쳤습니다. 유란시아 행성영주는 그 임무를 수행하려고 혼자 파송되지 않았고 보통은 보조자와 행성 조수 일행이 그를 뒤따랐습니다. 이 집단의 책임자에는 달리가스티아 곧 행성영주의 부관인 조수가 있었습니다. 달리가스티아도 2차 라누난덱 아들이었고 그 계급에서 31만 9,407번이었습니다. 그가 칼리가스티아의 동료로서 배치받을 때 그의 계급은 조수였습니다. 행성 참모진은 큰 무리에 협조하는 천사와 한 집단의 다른 하늘 존재들을 포함했으며 이들은 인류의 이익을 증진하고 복지를 추진하기 위하여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전체에서 가장 흥미있는 집단은 영주 참모진의 유형 참모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때때로 칼리가스티아 일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주 참모진의 구성원, 다시 물질화된 이 100명은 유란시아의 모험을 시작하기 위해서 78만 5천 명이 넘는 자원자 중에서 칼리가스티아가 뽑았습니다. 선택된 100명은 각자 다른 행성에서 왔고 아무도 유란시아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주체 100명은 아발론으로부터 온 상당히 솜씨 있는 자원위원회의 손에 맡겨졌고 그들은 이 안도누선의 생명질의 일부 물질을 뽑는 것을 지도하였습니다.
살아있는 이 물질은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영주 참모진의 구성원 100명이 쓰도록 지어진 물질 몸속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동안에 책의 서울에 새로 도착한 시민들은 천사의 수송기 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갈릴리 갔을 때 일백인을 위하여 특별한 몸을 글자 그대로 창조한 것과 함께 이 작업은 수많은 전설을 낳았는데 이 중에 많은 것은 나중에 아담과 이브가 행성에 취임한 것과 관련된 후일의 전통과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갔을 때 일백인은 개인적으로 불멸합니다. 체계의 생명기류에 있는 해독하는 보충물이 그들의 물질 형태를 통해서 돌았습니다. 그들이 반란을 통해서 생명의 기류와 접촉을 잃지 않았다면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도착할 때까지 아니면 하보나와 파라다이스까지 중단 여행을 다시 시작하도록 언젠가 풀려날 때까지 줄곧 기한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사타니아 생명기류에 있는 해독하는 보충물은 생명나무의 과실로부터 얻었는데 이것은 갈릴리 갔을 때가 도착했을 때 놀라시아 댁 최고자들이 유란시에 보낸 에덴시아의 떨기나무였습니다. 달라마시아 시절의 이 나무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성전 가운데 뜰에서 자랐고 바로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영주 참모진의 물질적 존재가 그 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한 무기한으로 줄곧 살게 만들었고 이들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진화 종족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지만 이 초월 생명은 갈릴리 갔을 때 일백인에게 그리고 그들과 관련되었던 수정된 안돈 사람 100명에게 계속된 생명을 주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이와 관계되어 안돈 사람 100명이 그들의 인간 생식질을 영주 참모진의 구성원에게 기여했을 때 생명 운반자들은 이들의 필사몸 안에 체계 회로의 보충을 넣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처럼 세세로 이어져 신체가 죽지 않고 참모진과 같은 때에 줄곧 살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산기 가죽의 유색 후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인접한 형태로 확장할 기회를 찾는 동안 다섯째 빙하, 지질학적으로는 셋째 빙하가 유럽과 아시아로 남쪽을 향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초기 유색 인종들은 그들이 태어난 빙하 시대의 혹독함과 역경으로 특별히 단련을 받았습니다. 이 빙하는 아시아에서 아주 널리 퍼져서 몇천 년 동안 동아시아로 이주하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완도가 높아져서 지중해가 다시 나중에 물러갈 때까지 그들이 아프리카에 이르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거의 10만 년 동안 이 상킥 민족들은 산기슭 언덕 근처에 퍼졌고 다른 민족들 사이에 서로 싫어하는 감정이 일찍 나타났는데도 얼마만큼 서로 섞였습니다. 행성 영주 시절과 아담 시절 사이에 인도는 지구 표면에 가장 일찍 발견된 바 가장 국제적인 인구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혼합은 녹색인, 주황인, 남색인 종족들을 아주 많이 품게 되었습니다. 이 2차 산킥 민족들은 남쪽 땅에서 살기가 더 쉽고 편안함을 발견했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나중에 아프리카로 옮겨갔습니다. 1차 산킥 민족들, 곧 우수한 민족들은 열대 지방을 피했습니다. 홍인은 북동쪽으로 아시아로 갔고 황인은 그 뒤를 따라갔으며 한편 청인은 북서쪽으로 유럽으로 이주했습니다. 홍인은 후퇴하는 얼음의 뒤를 쫓아서 일찍 북동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했고 인도의 고지 둘레를 지나면서 아시아의 동북부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그들 뒤에 황인 부족들이 바짝 따라갔고 이들은 나중에 홍인을 아시아로부터 북아메리카로 몰아냈습니다. 비교적 순수한 핏줄의 홍인종 잔재가 아시아를 버렸을 때 11개의 부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7,000명이 조금 넘는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부족들에게 혼합된 조상을 가진 작은 세 집단이 따라왔는데 이 중에 제일 큰 것은 주황인과 청인 종족의 조합이었습니다. 이 세 집단은 결코 홍인과 완전히 친하지 않았고 남쪽으로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까지 일찍 떠나갔으며 거기서 그들은 나중에 황인과 홍인의 작은 혼합 집단과 합쳐졌습니다. 이 민족들은 모두 서로 결혼했고 융합된 새 민족을 세웠으며 이 민족은 순수한 핏줄의 흥인보다 싸움을 훨씬 덜 좋아했습니다. 5,000년 안에 이 융합된 민족은 세 집단으로 나뉘었고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서 각자 문명을 세웠습니다. 남아메리카 가지는 아담의 피를 약간 받기는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초기에 홍인과 황인은 아시아에서 섞였고 이 연합으로 생긴 자손은 동쪽으로 그리고 남쪽 바닷가를 따라서 내려갔는데
결국에는 빠르게 늘어나는 황인종에게 반도와 근처의 바다의 섬들로 밀려났습니다. 그들은 오늘날의 갈색 인종입니다. 황인종은 계속해서 동아시아의 중부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모든 6 유색 인종 가운데 그들은 가장 큰 무리로 살아남았습니다. 황인들이 이따금 종족 전쟁에 휘말려들기는 했지만 홍인, 녹색인, 주황인이 벌린 것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무자비하게 멸종하는 전쟁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종족은 그들의 적인 다른 종족들에게 마침내 거의 전멸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스스로를 파괴했습니다. 5째 빙하가 유럽에서 남쪽으로 그리 멀리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산킥 민족들은 북서쪽으로 이주하는 길이 어느 정도 열렸습니다. 얼음이 물러가자 몇몇 다른 작은 종족 집단과 함께 청인은 안돈 부족들이 갔던 옛 길을 따라서 서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들은 연달아 파도를 이루어 유럽으로 쳐들어갔고 그 대륙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유럽에서 청인은 초기에 공통의 조상인 안돈의 네안데르탈인 후손과 마주쳤습니다. 예전에 있던 이 유럽의 네안데르탈인은 빙하로 말미암아 남쪽과 동쪽으로 밀려갔고 이처럼 침공하는 사촌인 산킥 부족들을 속히 만나서 그들을 흡수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킥 부족들은 초기에 평야에 살던 안돈족 속의 퇴보된 후손보다 더 영리했고 대부분의 면에서 훨씬 우수했습니다. 이 산킥 부족들이 네안데르탈 종족과 섞인 것은 더 오래된 종족을 즉시 개선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산킥 피의 주입, 특히 청인의 피는 네안데르탈 종족을 두드러지게 개선하였고 이것은 동쪽으로부터 유럽을 휩쓴 갈수록 더 영리한 부족들이 잇따라 파도처럼 밀려온 데서 나타났습니다. 뒤따르는 간빙기에 이 새로운 네안데르탈 종족은 잉글랜드로부터 인도까지 뻗어나갔습니다. 고대 페르시아 반도에 있던 청인의 나머지는 나중에 어떤 다른 사람들, 주로 황인과 섞였고 그 결과로 생긴 혼합 종족들을 나중에 아담의 보라 종족이 얼마만큼 개량하였으며 이들은 현대의 아랍 사람, 거무스레한 살빛의 유목 부족으로서 지속해왔습니다. 현대 민족들의 상기 조상을 확인하려고 할 때 나중에 아담의 피가 섞이므로 종족의 혈통이 개량되었다는 것을 계산해 넣어야 합니다. 우수한 종족들은 북쪽 기후, 곧 온대 기후를 찾았으며 한편 주황, 녹색, 남색 종족들은 새로 높아진 육지 다리 위로 연달아 아프리카로 옮겨갔으며 그 다리는 서쪽으로 물러가는 지중해를 인도양으로부터 떼어납니다. 종족 기원의 중심으로부터 마지막으로 이주한 산킥 종족은 남색인이었습니다. 녹색인이 에집트에서 주황인을 죽이고 그렇게 하면서 자체를 크게 약화시키고 있을 무렵에 해안을 따라 팔레스타인을 통해 남쪽으로 흑인의 큰 집단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 신체가 튼튼한 이 남색인 종족들은 에집트에 넘쳐났는데 그들은 순전히 인구의 위력으로 녹색인을 멸망시켰습니다. 이 남인종은 주황인의 잔재와 녹색인의 혈통을 상당수를 흡수했고 어떤 남색인 부족들은 이 종족 혼합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황인이, 다음에는 녹색인, 그리고 남색인이, 더 후에는 남색인, 청인, 그리고 수정된 녹색인의 잡종 민족이 에집트를 정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도착하기 오래전에 유럽의 청인과 아라비의 혼합 종족들은 남인종을 에집트로부터 아프리카 대륙에서 멀리 남쪽으로 몰아냈습니다. 산킥 민족의 이동이 막을 내리자 녹색인과 주황인 종족은 사라져버렸고 홍인은 북아메리카, 황인은 동아시아, 청인은 유럽을 지키고 있었으며 남인종은 아프리카로 이끌려갔습니다. 인도는 혼합된 2차 산킥 종족들을 품고 있었고 홍인과 황인이 결합된 갈색인은 아시아 해안에서 떨어진 섬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우수한 잠재성을 가진 혼합민족이 남아메리카의 고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더 순수한 안돈 족속은 유럽의 가장 북쪽 지역에서 그리고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와 북아메리카의 동북부에 살고 있습니다. 빙하가 가장 멀리 진행한 기간에 안돈 부족들의 맨 서쪽까지는 바다로 거의 밀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의 잉글랜드 섬 남쪽의 좁고 길쭉한 땅에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6째이자 마지막 빙하가 마침내 나타났을 때 그들은 바다로 뛰어들도록 는 것이 바로 이 되풀이된 빙하의 진행에 관한 전통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바다로 모험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만들고 그들이 바라건대
무서운 얼음 침공이 없을까 싶은 새 땅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 가운데 더러는 아이슬란드에, 더러는 그린랜드에 도착했지만 대다수는 망망한 바다에서 배가 고프고 갈증으로 죽었습니다. 8만 년 조금 더 전에 홍인이 북아메리카의 북서쪽으로 들어간 뒤 얼마 안 돼서 북극의 바다가 얼어붙고 그린랜드에서 지역 빙원이 진행한 것은 유라시아 토착민의 에스키모 후손들을 더 좋은 땅 새 집을 찾도록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 그린랜드를 북아메리카의 동북부의 땅덩어리로부터 떼어낸 좁은 해협을 안전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홍인이 알래스카에 도착한 뒤에 약 2100년쯤 되어 그 대륙에 이르렀습니다. 그 뒤에 청인이 혼합된 혈통 가운데 들어가 서쪽으로 여행했고 후일에 에스키모들과 섞였으며 이 연합은 에스키모 부족들에게는 조금 유익했습니다. 약 5000년 전에 허슨만의 남동쪽 해안가에서 인디안 부족과 외로운 에스키모 무리가 우연히 만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부족은 서로 의사를 전하기 어려움을 발견했지만 금방 그들은 서로 결혼했고 그 결과로 이 에스키모들은 결국 더 수가 많은 홍인에게 흡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 1000년 전에 백인이 처음으로 대서양 해안에 상륙할 때까지 북아메리카 홍인이 다른 인간 혈통과 가진 유일한 접촉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했던 이야기를 인종별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명의 어떤 중심이 여기저기 존재했지만 유라시아의 대부분은 야만 속에서 시들어버렸습니다. 종족과 문화의 분산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라인종. 아담 족속과 아담선 족속으로서 아담 족속 문화의 주요한 중심은 둘째 동산에 있었고 여기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의 삼각지역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정말로 서양과 인도 문명의 요람이었습니다. 보라인종의 2차 중심, 곧 북쪽 중심은 아담손 족속의 본부였고 이것은 코페 산맥 가까이 카스피 바다의 남쪽 해안의 동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두 중심으로부터 주요의 땅으로 문화와 유전자가 퍼져나갔고 이것은 즉시 모든 종족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둘째, 수메르 이전 족속과 놋 족속. 메소포타미아에는 또한 강들의 입구 가까이에 달라마시아 시절의 고대 문화의 잔재가 있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면서 이 무리는 북쪽에 있는 아담 족속과 속속들이 섞였지만 그들의 놋 족속 전통을 결코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레반티에서 정착했던 다른 여러 놋 족속의 집단은 대체로 나중에 커지는 보라인종에게 흡수되었습니다. 셋째, 안돈 족속은 아담손 본부의 북쪽과 동쪽에 상당히 대표적인 촌락을 대여섯 개 유지했습니다. 그들도 또한 투르키스탄에 두루 흩어졌고 한편 그들의 고립된 집단들이 유라시아의 두루, 특히 산악지역에 지속하였습니다. 이 원주민들은 아이슬란드와 그린랜드와 함께 유라시아 대륙의 북쪽 땅을 아직도 지키고 있었지만 유럽이 평야에서 청인에게 그리고 더 멀리 아시아의 강유역에서 확장하는 황인종에게 쫓겨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넷째, 홍인은 두 아메리카를 차지했고 아담이 도착하기 5만 년 전쯤에 아시아에서 밀려났습니다. 다섯째, 황인종, 중국 종족들은 동부아시아를 단단히 장악하고 있었고 그들의 가장 진보된 촌락들은 현대 중국의 북서쪽에 티벳과 닿는 지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섯째, 청인종, 청인은 유럽 전역에 걸쳐 흩어졌으나 그들의 문화의 상급 중심들은 지중해 분지에 당시에 비옥했던 유역에 그리고 북서 유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을 흡수한 것은 청인의 문화를 크게 더디게 만들었지만 그 밖에 청인은 유라시아의 모든 진화하는 민족 가운데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모험심이 있고 탐험을 좋아했습니다. 일곱째, 드라비다 이전의 인도. 인도에 있는 종족들, 땅에 있는 모든 종족을 포함하지만 특히 녹인종, 주황인종, 흑인종이 많이 있는 이 복잡한 혼합은 바깥에 놓인 지역들보다 조금 높은 문화를 유지했습니다. 여덟째, 사하라 문명. 남인종의 우수한 요소는 지금 큰 사하라 사막인 지역에서 가장 진보된 촌락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남색 집단, 곧 흑인 집단은 멸종된 주황인종과 녹인종의 혈통을 지녔습니다. 아홉째, 지중해 분지. 인도 바깥에서 가장 많이 섞인 종족은 지금 지중해 분지인 곳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북쪽에서 온 청인과 남쪽에서 온 사라 주민이 동쪽에서 온 노쪽과 아담 족속을 만나고 함께 섞였습니다.